목뼈가 삐걱거린다. 몸이 떨리는 것은 바깥 공기가 차가운 탓일까? 마음속이 추운 탓일까? 판별할 수 없는 그것을 무시하고 류옥이 시키는 천천히 걸어갔다. 후조 빌딩에 인기척은 없다. 오전 2시 뿌연 전등만이 맨션 통로를 비추고 있다. 전등에 비춰진 크림색의 벽은 통로 끝까지 이어져 보였다. 어둠을 완벽하게 불식시킨 인공의 빛은 인간미가 없어 불식시켜야 할 어둠보다 기분이 나빴다. 시키는 카드로 체크하는 현관을 그대로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안에는 아무도 없다. 내부에는 거울이 붙어 있어 이용자의 모습을 비춰 보이고 있었다. 옥색 기모노 위에 검은 가죽 점퍼를 걸친 나른한 눈을 한 인물이 그곳에 있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멍한 그 눈동자. 시키는 거울에 비친 자신과 마주한 채 옥상에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시키 주위의 세계가 올라간다. 기계 장치를 한 상자는 천천히 옥상에 도착할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의 밀실.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상관할 것도 없다. 그 실감이 공허한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이 작은 상자만이 지금의 자신이 실감해야 할 세계.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린다. 그 앞은 일변하여 불빛이 없는 공간이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만이 있는 작은 방으로 나오자 시키를 남기고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갔다. 전등은 없고 주위는 숨막힐 정도로 어둡다. 발소리를 울리며 작은 방을 가로질러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캄캄한 어둠이 혼미한 어둠으로 바뀐다. 시계 가득 거리의 풍경이 들어왔다. 후조 빌딩 옥상은 별 특징 없는 구조였다. 계속 이어지는 콘크리트 바닥과 그 주위를 둘러싼 그물 담장. 지금까지 시키가 있었던 작은 방 위에 급수 탱크가 있을 뿐 달리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조 자체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옥상이다. 단지 그 풍경만은 달랐다. 이른바 다른 이계의 문이라고 한다. 그 신대 시절부터 마술과 여자의 죽음을 불러온 달을 등지고 사람 모양 하나가 부유하고 있었다. 그 주위에 8명의 소녀를 비행시키며 밤하늘에 떠오른 하얀 모습은 여자의 것이다. 드레스로 착각할 만큼 화려한 흰색 의상과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가 가늘어 이 여자를 한층 우아하게 보이게 했다. 가느다란 눈썹과 차가운 눈동자는 미모 중에서도 최고의 부류에 들어갈 것 같다. 나이는 20대 전반으로 추측된다. 물론 유령 같은 상대에게 생명으로서의 나이가 적용될지는 의문이지만 하얀 여자는 그렇다고 유령이라 할 만큼 불확실하지는 않다. 실제로 그곳에 있다. 유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녀를 중심으로 하여 밤하늘을 선회하는 소녀들 쪽일 것이다. 너플너플 끝없이 하늘을 방황하는 소녀들은 날고 있다기보다 헤엄치는 듯하다. 그 모습도 불확실하여 때때로 형태 자체가 투명해진다. 지금 시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하얀 여자와 그것을 지키려고 밤하늘을 헤엄치는 소녀들이다. 그 일련의 광경이 역겹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은 확실히 이것은 요상하군. 비웃듯이 시키는 중얼거린다. 이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는 너무나 멋있다. 비단 실을 한 가닥씩 빗질한 듯한 매끄러움이라니. 바람이 강했더라면 검은 머리가 찰랑이는 모습은 더욱 그윽한 아름다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죽일 수밖에. 시키의 중얼거림을 느꼈는지 그녀는 시선을 하계로 떨어뜨렸다. 이 지상 40m가 넘는 후조 빌딩 옥상에서도 4m나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녀와 올려다보는 시키의 시선이 교차한다. 주고받는 말도 없을 뿐더러 통하는 언어도 없다. 시키는 상의 안쪽에서 나이프를 꺼낸다. 날 길이가 6치의 칼이라기보다 칼날 그 자체인 흉기를. 상공에서 노려보는 시선에 사리가 일렁인다. 드디어 하얀 옷자락이 흔들렸다.
여자의 손이 흐르며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시키를 가리킨다. 그 가늘고 연약한 팔다리가 연상시키는 것은 백이 아니다. 뼈인가 백합이군. 바람이 없는 밤, 소리는 길게 밤하늘에 남아 있었다.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시리가 담겼다. 하얀 손가락 끝은 정확하게 시키를 향하고 있다. 비틀 하고 시키의 머리가 흔들린다. 가냘픈 몸이 무너져 내리듯 발을 헛디뎠다. 딱 한 번만. 머리 위의 여자는 그것으로 약간 겁을 먹은 듯하다. 너는 날 수 있다 하는 암시가 이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식 자체에 날 수 있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그것은 암시의 영역을 넘어 세뇌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저항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정말 그것을 실천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실감에 두려움을 느끼고 옥상에서 도망쳐 가게 되는 불가피한 암시인데 그것을 시키는 가벼운 현기증만으로 넘겨버렸다. 접촉이 미미했던 것일까? 여자는 갸웃거리며 한 번 더 암시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보다 강하게 날 수 있다 하는 미미한 인상이 아니라 날고 있다 하는 확고한 인상으로서.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키는 여자를 보았다. 양다리에 2개, 등에 하나, 중심보다 약간 왼쪽 흉부에 하나, 죽음이라는 이름의 절단면이 확실히 보인다. 겨냥한다면 특별히 가슴 언저리가 좋겠다. 그곳이라면 직사다. 이 여자가 환상이건 무엇이건 살아있는 상대라면 설령 신이라 해도 죽여 보이겠다. 시키는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들었다. 손잡이를 거꾸로 쥐고 상공의 상대에게 눈을 맞춘다. 그러는 동안 한 번 더 시키의 마음속에 충동이 일었다.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옛날부터 하늘을 좋아했다. 어제도 날고 있었다. 아마 오늘은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빨리 가지 않으면 어디로? 하늘로 자유롭게.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 넓은 하늘에 대한 동경, 중력의 역작용,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 무의식 중의 비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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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장난이야. 중얼거리며 시키는 아무것도 없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시키에게는 유혹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현기증조차도 나지 않는다. 그런 동경은 내 속에 없어. 살아있다는 실감이 없으니 살아가는 괴로움 따위 몰라. 사실은 너 역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것은 노래하는 듯한 중얼거림. 삶에 따라다니는 희비교차. 크고 작은 다양한 속박을 시키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니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 녀석을 데리고 가는 것은 곤란해. 그 녀석을 의지하기로 한 건 내가 먼저니까 돌려받겠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있는 왼손이 허공을 움켜쥔다. 그대로 뒤로 당기는 왼손에 조종되듯 여자와 소녀들의 모습이 휙 하고 시키에게로 끌려들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바닷물째로 육지에 끌어올려지듯이 여자의 형상이 달라진다. 그녀는 더욱 힘을 모아서 의지로 시키를 때렸다. 말이 통한다면 그녀는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떨어져라 하고. 그 원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서운 소리로 시키는 대받아 쳤다. 내가 떨어져라. 급속히 낙하해온 여자의 가슴에 나이프를 찌른다. 마치 과일을 찌르듯 어이없이 찔린 사람이 황홀할 정도의 날카로움으로. 출혈은 없다. 여자는 가슴에서 등으로 빠져나간 칼날의 충격에 움직이지 못하고 딱 한 번 움찔 경련을 했다. 그 유체를 시키는 아무렇게나 내던진다. 담장 너머 밤거리의 한 복판으로. 여자의 몸은 철책을 빠져나가 소리도 없이 낙하했다. 떨어질 때조차 검은 머리는 나부끼지 않고
하얀 옷자락만 바람에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녹아든다. 그것은 심해의 바닥으로 가라앉아가는 하얀 꽃 같았다. 그리고 시키는 옥상을 떠났다. 머리 위에는 아직 허공을 떠도는 소녀들의 모습이 남아있다. 4. 흉기에 가슴을 찔려 눈을 떴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람의 가슴을 대수롭지 않게 관통하다니 그 사람은 대단한 힘의 소유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광폭한 힘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뼈와 뼈의 틈, 살과 살의 틈을 당연한 듯이 관통한 것이다. 그 무서울 정도의 일체감, 전신을 핥고 지나가는 죽음의 실감, 심장을 뚫고 찢어지는 소리와 소리의 소리. 내게는 그 감각이 더 아팠다.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피할 데 없는 쾌락이었으니까. 등줄기를 달리는 오한은 미칠 정도여서 몸은 달달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생애의 집착이 그곳에 있어서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무서워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다. 매일 밤 내일 아침에는 살아있기를 하고 기도하며 잠드는 나조차 느낀 적 없는 죽음의 체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나는 영구히 이 오한에서 달아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 자신이 이 감각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이상은. 찰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후. 닫힌 창으로 햇살이 비쳐드는 듯하다. 진찰 시간은 아니니 면회를 온 사람일까? 내 병실은 1인실이어서 다른 환자는 없다. 있는 것은 넘치도록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에 흔들린 적이 없는 크림색 커튼, 그리고 이 침대뿐이다. 실례, 후조 기리에가 너냐? 찾아온 인물은 여자 같다. 몹시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의자에도 앉지 않고 내 옆으로 왔다. 몸을 구부려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 그 시선은 차가운 느낌이 든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분명 나를 파멸시킨다. 그래도 나는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누군가 면회를 와준 것이 몇 년 만인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내 숨통을 끊으러 온 사신이라 하더라도 절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나의 적이지? 그래 하고 여자는 끄덕였다. 나는 의식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이 방문자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다. 강한 햇살 탓인지 어렴풋한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의를 입고 있지 않지만 주름 하나 없는 슈트가 학교 선생님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된다. 단지 그 하얀 셔츠에는 짙은 오렌지색 넥타이가 너무 화려하여 그게 조금 감점이다. 그 녀석의 지인? 그렇지 않으면 본인? 아니, 내가 덮친 쪽가, 너를 덮친 쪽가의 지인이야. 정말이지. 하필이면 이상한 인간들과 얽혀서 너도, 아니, 서로 운이 없었어. 하면서 여자는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이내 집어넣었다. 병실은 금연이던가. 특히 너는 폐를 다친 것 같더군. 담배 연기는 독이겠지?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한다. 방금 그건 담배갑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담배는 만진 적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마 분명 리처드 펌프스의 백을 걸친 마네킹처럼 잘 어울릴 것이다. 폐만 나쁜 게 아니지. 그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온몸 곳곳에 종양이 모여 말단의 육종을 시작으로 속은 더 심하군. 제대로 된 것은 그 머리카락 정도일까? 그런데 잘도 체력이 버티는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병마가 침투되기 전에 사망했을 텐데. 몇 년째냐? 후조길이에. 이번 생활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런 건 몰라. 세는 건 포기했어. 의미가 없는 걸 뭐.
나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으니까. 여자는 그런가 하고 짧게 중얼거렸다. 동정도 혐오도 없는 그 느낌이 싫다. 내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로부터의 동정밖에 없다. 그것조차도 그 사람은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시키에게 절단당한 곳은 무사한가? 듣기로는 심장의 좌심실에서 대동맥 중간이라고 하던데 이 참판 부부는 찔린 건가? 태연한 목소리로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 나는 대화의 기묘함에 그만 웃음을 흘려버렸다. 이상한 사람, 심장을 찔렸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해. 당연하지. 지금 한 얘기는 확인이야. 아, 그런가? 내가 그 일본풍이라고도 서양풍이라고도 할 수 없는 차림의 인물에게 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말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영향은 나타날 거야. 시키의 눈은 강력해. 그것이 이중 존재였다고 해도. 붕괴는 언젠가 내 본체에 다다른다. 그 전에 두세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다. 이중 존재. 그럼 또 한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건가? 나는 부유하고 있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정체를 가르쳐 주지 않겠나? 나도 몰라. 내가 볼 수 있는 풍경은 이 창으로 보이는 경치뿐인걸. 하지만 그게 탈이었는지도 몰라. 줄곧 여기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 사계를 채색하는 나무들과 입원하고 퇴원해가는 사람들을. 소리를 내어도 들어주지 않고 손을 뻗쳐도 닿지 않아. 이 병실 안에서만 나는 줄곧 신음해왔어. 줄곧 바깥 풍경을 증오해왔어. 그런 걸 저주라고 하는 거지. 후조의 피인가? 너의 가문은 유서없는 순수 혈통이야. 기도가 전문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원래의 저주가 생업이었던 것 같군. 후조란 성, 부정이란 말 대신인지도 모르지. 가문, 우리 집. 그것도 이제 내 대해서 끊겨버릴 것이다. 내가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과 남동생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후로부터의 내 치료비는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람이 맡아주고 있다. 스님처럼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어서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저주는 무의식 중에 행해지는 게 아니야. 대체 너는 무엇을 빌었냐? 그런 것 나는 모른다. 분명 이 사람도 알 리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본 적 있어? 몇 년이고 의식이 끊어버릴 때까지 계속 바라본 일이. 나는 바깥이 싫고 밉고 무서웠어. 줄곧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있었더니 말이야. 언젠가부터 눈이 이상해졌어. 마치 저 중앙 정원 위의 하늘에서 지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지는 거야. 몸과 마음은 여기에 있고 눈만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주변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주변 풍경을 내 속에 넣고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어떤 각도에서라도 보았다고 생각되겠지. 시력을 잃은 것은 그 무렵이겠군. 놀랐다. 이 사람은 내 시력이 이제 거의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 나는 끄떡였다. 그래, 점점 세계가 하얗게 되어가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 처음에는 캄캄한 어둠이 되는가 했는데 아니야. 모든 게 없어졌어.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이야.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내 눈은 벌써 하늘에 떠 있는 걸. 병원 주변 풍경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아무것도. 거기서 나는 기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으니까. 게다가 왠지 눈두덩이 뜨겁다. 과연 그래서 너의 의식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러면 왜 너는 살아있지? 후조 빌딩의 유령이 너의 의식에 있었다면 너는 시키에게 살해당했을 텐데.
그래, 나도 그것은 의문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 시키라는 이름을 가진 모양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찌를 수가 있었을까? 그곳에 나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대신 무엇에게도 상처 입을 일은 없을 텐데 나타난 시키라는 사람은 마치 그런 내가 진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단단히 살해해버린 것이다. 대답해. 후조 빌딩의 너는 정말 후조 기리에였나? 후조 빌딩의 나는 내가 아니야.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나와 하늘에 있던 나. 그 나는 나를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 나는 나 자신조차 버리고 가버렸다고. 여자가 숨을 삼킨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감정 같은 것을 보였다. 인격이 두 개로 나눠졌던 것은 아니군. 원래부터 하나였던 내게 두 번째의 그릇을 준 자가 있어. 하나의 인격으로 두 개의 몸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건가? 확실히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군.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기 있는 나를 버리고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에 나도 절대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그저 떠 있을 뿐이었다. 창밖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는 나는 아무리 원해도 그 간격을 메우지는 못했다. 따로따로 있어도 결국 우리는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겠지. 납득이 가는군. 하지만 왜 너는 바깥 세계를 환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지? 그녀들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들, 그 부러운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짓을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제멋대로 떨어진 것뿐이니까. 후조 빌딩에 너는 의식체에 가까웠어. 그것을 이용했지. 그 소녀들은 처음부터 날고 있었지. 그것이 그녀들이 꿈속에서만 상상한 것이든 실제로 비행 능력이 있었든 간에 말이야. 목류병자 못지않은 목류 비행자는 비교적 많지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 왜? 그들은 무의식화가 아니면 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무의식화일 때는 아무런 악의도 없이 비행하며 정상일 때는 날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했어. 피터팬은 아니지만. 유년기에는 특히 쉬워. 한두 사람쯤은 실제로 비행하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의식만 비행해서 그런 꿈을 꾸었다는 감각밖에 없었을 거야. 그것을 너는 의식하게 했어. 그녀들의 그런 무의식화의 인상을 현실로 되돌려서 그 결과 그녀들은 자신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물론 날 수 있고 말고.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화일 때의 이야기이지. 사람만의 단독 비행은 무리야. 나 역시 빗자루가 없으면 날지 못해. 의식하여 비행할 때의 성공률은 3할 정도. 소녀들은 당연한 듯이 날려고 하다 당연하게 떨어졌다. 그렇다. 그 아이들은 내 주위를 날고 있었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물고기처럼 떠돌 뿐이었다. 의식이 없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 그 아이들에게 의식을 하게 해주면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뿐인데 어째서. 춥냐? 떨고 있구나.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플라스틱처럼 건조하다. 나는 오한이 멈추지 않은 몸을 껴안았다. 한 가지 더 물어보자. 너는 어째서 하늘을 동경했지? 바깥세계는 증오하면서. 그것은 아마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어디까지고 가면 어디까지고 날아가면 내가 싫어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발견했니? 소리가 묻는다. 나의 오한은 멈추지 않는다. 몸은 누군가가 흔들기라도 하는 듯 떨리고 눈두덩은 한층 뜨거워졌다. 나는 끄떡였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두려웠어. 내일은 살아 있을까? 겁이 났어. 잠이 들면 이제 일어날 체력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물소물 헤매고 있는 듯한 나의 하루하루는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없었어.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어. 나의 허무한 날들은 죽음의 냄새밖에 없었어.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향기만이 의지였어. 평소에 나는 이미 껍데기뿐이었으니까. 죽음과 직면한 순간밖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 그래서 나는 삶보다 죽음에 더 이끌리고 있다. 어디까지고 난다. 어디라도 간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를 데려간 것은 길동무를 하려고? 아니,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어. 나는 생에 집착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상태로 날고 싶었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시키와 너는 비슷하구나. 고쿠토를 선택했을 때는 아직 구원의 여지가 있어. 스스로를 가질 수 있는 생의 실감을 타인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고쿠토, 그런가? 그 시키라는 아이는 그를 되찾기 위해 왔던 건가? 구세주는 나에게 결정적인 사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에 후회는 없다. 그 사람 어린아이야. 언제까지고 하늘을 보고 있어. 언제나 바르게 살고 있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어. 그래, 나는 그를 데려가고 싶었어. 눈두덩이 뜨겁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울고 있는 것 같다. 슬프고 어쩌고 해서가 아니라 그와 정말로 어딘가 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꿈이니까. 그것은 이렇게도 아름다워서 내 눈을 적시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몇 년간 내가 꾸었던 유일한 꿈이었다. 하지만 고쿠토는 하늘 따위에 흥미 없다. 하늘을 동경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에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건가. 아이러니군. 그래, 인간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잔뜩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뜨는 것뿐이었어. 날지도 못하고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눈두덩이의 뜨거움은 사라졌다. 아마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이 한기뿐이니까. 실례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키에게 당한 상처라면 내가 치료해 줄 수도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여자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는 듯하다. 그러냐? 도주에는 2 종류가 있다. 목적이 없는 도주와 목적이 있는 도주. 일반적으로 전자를 부유, 후자를 비행이라고 하지. 너의 부감 풍경이 어느 쪽인가는 내 자신이 정할 일이야. 하지만 만약 내가 제의식으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짊어진 죄에 의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에서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여자는 떠나갔다. 마지막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취할 결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었으니까. 그저 떠 있을 뿐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 사람의 말처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혹에도 이길 수 없다. 그때 심장을 찔린 순간에 느낀 섬광. 압도적이기까지 한 죽음의 분류와 생의 고동.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런 단순하고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 있는 것은 죽음, 등뼈를 얼어붙게 하는 이 공포. 있는 힘껏 죽음에 부딪혀 생의 기쁨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경멸해온 나의 생명이었을 모든 것을 위해.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강렬한 체온은 아마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바늘처럼, 칼처럼, 번개처럼 나를 뚫는 그 죽음은.
그러니까 가능한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생각한다.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앞으로 며칠간의 시간이 있으니 괜찮다. 게다가 방법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나의 최후는 역시 부감에서의 추락사가 좋다고 생각한다.